(9월 25일) 월요일 아침 7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모닝 라이브 아침의 축구. 저는 양희연이고요. 오늘은 월요일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저녁 8시죠? 네, 저희 이제 이스타TV에서 EA스포츠 FC 입사를 해가지고 라이브를 합니다. 네, 내일 저녁 8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얼리 액세스랑 정식 발매는 이번 주 토요일이거든요. 네. 얼리 액세스도 할 수 있고 지금 예약 구매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구매를 FC 입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막상 없어지면 되게 서운해하실 텐데. 뭐요? 댓글에만 항상 네. 뭐 뒤돌아 서 있어라, 목소리만 나와라 하지만 막상 네. 안 나오면 되게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안 나오는 건 서운한데 뒤돌아 있는 건 괜찮을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어떻게 둘 다 똑같이 들어서요? 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은 네. 우리 좋아하시겠지 뭐. 목소리까지 안 나오는 건 사람들이 바라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오디오는 채워야 되니까. 근데 얼굴이 안 나오는 건 상관이 없다. 자, 그럼 우리 뭐 얼추 얘기했으니까 갈까요? 네, 저희 네. 첫 주제부터 먼저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바로 어제 있었던 경기입니다. 북런던 더비 2대2로 무승부로 경기는 끝났고요. 멀티골을 뽑아낸 주장 손흥민입니다. 사실 초반 분위기에는 아스날한테 조금 끌려가는 느낌이 강했죠, 토트넘이. 하지만 점차 손흥민의 골 이후로 분위기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 토트넘이 위기에 빠질 것 같을 때마다 손흥민이 구해냈어요. 전반전 막판에도 그랬고 후반전에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캡틴, 주장의 존재감, 중요성 그리고 그 골 넣은 다음에 화면이 비춰줄 때 막 이렇게 팬들을 응원을 돋구는 그런 어떤 제스처들 정말 감동 그 자체거든요. 다시 한번 손흥민이 미스터 토트넘이라는 걸 느끼게 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원정 경기였잖아요. 근데 이런 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북런던 더비 경험이 그 양 팀 다 합해서 손흥민 선수가 제일 많았대요. 지금 두 팀 선수단이 교체가 제법 많이 됐습니다. 특히나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선수들 중에 제법 많은 선수들이 빠져나갔죠. 요리스도 나왔고 그리고 해리케인도 바이언으로 가면서 남아있는 선수 중에는 손흥민이 짬밥이 굉장히 세요. 2015-16 시즌에 왔기 때문에 그냥 횟수로만 쳐도 8년? 그쵸. 이렇게 됐고 근데 아스날도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전부터 북런던 더비를 치는 선수들은 안 남아있고 굳이 여기서 가장 북런던 더비를 오래전에 치렀던 사람을 찾으라면 아르테타입니다. 아스날 선수를 보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말고는 손흥민 선수가 북런던 더비에서 뭐 워낙에 이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 오늘도 골을 넣었는데 그 두 번째 골 장면 조르지뉴가 실책한 다음에 소니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르테타를 뒤에서 잡아주고 있는 카메라가 있었어요. 공 뺏기자마자 끝났다. 맞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그 구도를 잡는 장면들이 펩도 있거든요. 실책하는 순간 패스가 손흥민으로 간다 그러면 펩은 바로 그냥 머리 잡아요. 네. 근데 그때 저도 들어가자마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실점 예고야. 워낙에 결정력이 좋고 손흥민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그런 찬스를 안 놓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포함된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의 팬들이나 감독은 알죠. 먹혔다. 그쵸. 그리고 그게 여지없이 득점이 됐고요. 바로 뒤도는 장면이 딱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네. 손흥민 골 넣자마자 그 다음 영상으로 바로 붙여서 그러니까 손흥민 골 잡자마자 보지도 않고 일단 뒤부터 도는. 네. 네. 이미 바로 실점을 예고를 딱 이제 알거든요. 7번 뛰는 먹혔다. 순간 이거는 실점이다. 상대가는 선수랑 감독 다 직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북런던 더비 개념으로 봤을 때 해리케인이 북런던 더비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베일이나 앙리 같은 선수보다도 북런던 더비에서 좀 골을 많이 넣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아스널 팬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있는 동안에는 왠지 또 토트넘에서 쭉 커리어를 보낼 것 같은데 있는 동안은 그냥 계속해서 약간 손 공포증인 거죠. 그거를 아마 시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경기를 통해서도 또 했습니다. 사실 북런던 더비 정배는 항상 홈팀 승리잖아요. 거의 그랬죠. 그렇죠. 최근에는 네. 홈팀이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대신에 딱 예외가 지난 시즌 토트넘 원정에서 네. 아스날이 이긴 것 정도. 그래서 오늘 이제 3연승을 노렸는데 아쉽게도 아스날의 북런던 더비는 2연승으로 끝났죠. 감독이 콘테였으면 이번에도 이겼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토트넘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북런던 더비는 이런 느낌이라면 다음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북런던 더비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컵 대회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당분간은 엄청나게 피 튀기는 북런던 더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엄청나다고 느껴졌던 게 그 기대 득점이 0.5였다면서요. 그러니까 0.5라는 거는 이 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받았던 득점 기회가
0.5골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 넣은 골은 2골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웬만한 선수는 통계적으로 0.5골을 넣었을 법한 기회에서 손흥민 선수는 그보다 더 많은 결정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만큼 살리기 힘들었던 기회를 손흥민 선수가 살렸다라고 표현이 가능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아침이니까 그 양현 아나운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지금 와 계신 분들 중에서 그 기대 득점 네. XG 값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아마 기사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혹시 조금 난 아직도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득점 장면이 XG 값이 0.11이었습니다. 통계 사이트에 따라서는 0.12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박스 근처를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그 위치에서 XG 값이 0.11이다. 그러면 그 위치에서 있었던 슈팅과 득점 장면을 누적을 쭉 합니다. 그러면 10번을 슈팅을 때렸을 때 한 번 정도 들어갔었던 그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 선수나 수비의 위치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들어가는데 페널티킥 네. 이 기대 득점 값으로 한 사람이 0.75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통 통계 사이트마다 다릅니다만 0.75로 잡아요. 그러니까 PK는 4번 차서 3번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10번 차서 한 명이 넣을까 말까 한 슈팅에서 손흥민이 득점을 했으니까 굉장히 높은 값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만큼 어려운 슈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득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런 인터뷰 남겼습니다. 손흥민은 다른 수준에 있었다. 득점뿐만 아니라 직업정신까지 경이로운 수준이었다. 직업정신이라는 거는 선수의 모든 측면을 다 바라보는 거겠죠, 이거는? 그렇죠. 뭐 집중력도 집중력이고 동료들한테 어떤 영감을 주는 것도 그렇고 열심히 하겠다는 동기부여, 뭔가 모범이 되는 것들. 주장으로서 결국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런 토트넘의 분위기를 잘 이끌었던 부분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설명한 게 아닌가 싶고, 제 주위에도 이제 토트넘 경기를 본 토트넘 팬분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이번 더비를 보고 그걸 많이 느꼈대요. 우리가 진짜 원팀이 됐다. 그 로메로 선수가 사실 이번에 실수를 많이 했는데 비카리오 골키퍼가 실점 때문에 화가 날 법도 한데 계속 로메로 다 녹여주고 손흥민 선수도 교체아웃 때 로메로한테 막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와, 팬분들은 그걸 느꼈대요. 진짜 원팀이 됐다. 하나의 팀이 됐다. 포스테코글루가 얼마나 좋은 감독인지, 또 주장 손흥민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느끼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도 주장 손흥민에게 이런 직업 정신 다시 한번 높게 본다라는 점을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거 있습니다. 오늘 무조건 털린다. 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뭐 교실에서나 아니면 군부대에서나 혹은 뭐 방송국 대기실에서나 실수했어. 그럼 이건 PD나 선배한테 한 소리 듣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다음번에 잘해 라고 했을 때의 임팩트가 훨씬 강하거든요. 맞아요. 효과가 역으로 2배, 3배 오죠. 그러면 이제 그때 만만한 놈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로메로가 사실 거의 최악의 경기였어요. 자책골 주고 핸드볼까지 줬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장단이나 선수들이 다독여주면 이제 로메로 입장에서는 내가 이 팀에 더 헌신해야 되겠다. 팬들에게도 더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니, 이거는 로메로가 원래 이전에 항상 지적받았던 게 기량적으로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선수인데 돌발적으로 과격한 수비를 가끔 했어요. 그래서 경고를 쓸데없이 받는다거나 그것 때문에 퇴장을 맞는다거나. 근데 그런 장면이 이번 시즌 들어서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본인이 의도치 않게 운 나쁘게 굉장히 악재가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팀은 원정에서 승점 1점이라는 소개 성과를 거뒀고, 주장도 그렇고 동료들이 본인을 이렇게 독려해 주는 걸 봤을 때 아마 로메로는 팀에 더 애착을 느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 이번에 경기 실제로 보면 팀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느껴졌던 게, 손흥민 선수가 2번째 골 넣고 나서 세레모니 할 때 동시에 그럼요.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메디슨 선수가 사실 계속 네. 손흥민 선수의 이런 그 찰칵 세레모니의 파트너가 좀 되어주거든요. 그리고 뭔가 골 세레모니 할 때 손흥민 선수가 꼭 오늘 경기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보여주는 특징은 다른 선수 등에 업히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빠릅니다. 그 약간 진짜 되게 자연스러워요. 메디슨이 골 넣는다 그럼 바로 뒤에서 이렇게 업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 속도가 세레머니 할 때 업히는 속도로도 반영이 되거든요. 진짜 빨리 가고, 또 마찬가지로 손흥민이 골 넣었을 때는 누군가 빠르게 와서 또 손흥민 등에 업히기도 하더라고요. 업어주고 업히고 되게 잘하는데, 그런 세레머니를 같이 나누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대목이고, 그것도 손흥민 선수는 잘 이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역시 선수의 피지컬은 피지컬이다. 그렇게 뛰어와서 업히는데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죠. 네. 넘어질 법도 한데. 거기서 근데 거기서 흔들려서 가끔 부상당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머니 하다가 무릎으로 슬라이딩 하다가 무릎 부상당하는 경우 있어서 감독 중에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감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리고 아니면
그 극적인 골 들어갔을 때 막 짜부시키면서 햄버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건 이제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뭐 업히는 거 정도는 이제 선수들이 다 알아서 잘하니까. 네.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세리머니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선수들한테 직접 현장 가서 K리그 선수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 그걸 봤을 때 팀 분위기가 보이는 경우가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지금 토트넘은 완전히 뭉쳐있다라는 느낌이 물씬 나는 팀이긴 합니다. 그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 후반전에 교체가 됐잖아요. 사실 조금 더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는 했었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확실히 경기 내용적으로 손흥민이 좀 더 뛰면 더 뭔가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높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 법한 내용이긴 했어요. 실제로 손흥민이 79분에 이제 교체 아웃이 된 다음에 사실 토트넘의 공격은 좀 아쉬웠거든요. 교체 투입된 히샬리송이 그 아주 좋은 파트너였던 페리시치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와서 뭔가 히샬리송이 손흥민만큼의 존재감을 보여줬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손흥민 선수가 79분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경기적으로는 우리 이겨야 되는데 좀 일찍 빠진 거 아닌가? 라고 느끼셨을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에서 아예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과 메디슨을 뺀 이유는 부상 예방 차원이었다. 두 선수는 경기 전에 100% 몸 상태가 아니었다. 실제로 부상을 당할 법한 장면도 있었죠. 이번 경기가 굉장히 좀 거칠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건 있어요. 로버트 존스 이 경기의 주심이 이번에는 그래도 휘슬이랑 카드를 꽤 꺼냈습니다. 원래 아예 안 꺼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경기를 격투기처럼 만드는 스타일의 주심인데 그래도 제법 휘슬이나 카드는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과격한 장면들이 많았고 손흥민 선수도 이 카야 베레츠가 좀 깊은 태클 날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메디슨은 조르진이랑 경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릎 통증이 좀 있었고 또 뭐 반대로 그런 케이스는 뭐 은케티아가 비카리오한테 태클이 좀 깊게 들어갔다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워낙에 북런던 더비가 좀 거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이 큰 부상이 아닌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두 선수 모두 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번에 로메로도 머리 관련된 부상이 훨씬 더 이제 또 조심스럽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겠지만 중간에 좀 일찌감치 뺀 적이 있었어요. 로메로는 더 뛸 수 있다라고 어필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단의 전체적인 그 부상 관리를 좀 빡빡하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뭔가 약간의 문제라도 있는다 싶으면 바로 예방으로 뺀다거나 그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봐요. 길게 보는 감독이다. 그렇지. 네, 팀의 운영을 길게 본다 생각인데 그 브ent포드전 때도 이제 앞서 로메로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 로메로가 그 뇌진탕 부상 기미가 보였지만 막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심지어 얼마 안 가서 골까지 넣었어요. 그게 이제 올 시즌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로메로가 이제 첫 득점자 포스테코글루 감독 리그에서의 그 득점자인데 근데 그 골이 들어가고 나서 세레모니 한 다음에 바로 뺐거든요. 그래서 로메로가 그때 불만을 내비쳤죠. 나 더 뛸 수 있는데. 근데 포스테코글루가 그때 첫 경기인데도 되게 단호하게 로메로를 그냥 빼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선수들 몸 상태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이렇게 부상 위험도를 두고 체크를 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예상은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를 풀타임으로 쓰기보다는 사실 나이가 좀 있는 편이고 워낙 가속을 많이 하잖아요. 스프린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육 부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손흥민 선수거든요.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향상 늘 7, 80분 때 좀 빼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손흥민을 길게 관리하는 일종의 배려이자 관리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러다 보면 아마 한국 팬들은 좀 더 쓰는 게 좋지 않냐라거나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사실 상대 수비 라인이 그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엔 이 경기도 토트넘의 흐름으로 가다가 소니랑 메디슨 두 명의 어떤 에이스 선수가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흐름이 아스날 쪽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때 아스날이 득점을 했다. 그러면 이런 부상 예방 차원에서 뺐다라는 얘기도 사실 조금 팬들 입장에서는 좋게만은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결과를 어느 정도 가져왔기 때문에 뭐 이거는 길게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모든 선택에는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을 살펴보면 충분히 장점도 단점도 다 납득이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북런던 더비 재미있는 경기가 바로 어제 펼쳐졌었죠. 이 관련해서 영상이 2개가 저희가 더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일단 전술적인 부분을 형철이랑 찍을 텐데 그건 내일 업로드가 될 거고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유럽 무대에서 199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 통산 150골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적으로 지금 손흥민 선수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고 형철이가 예전에 제가 줬었던 그
이 코너기도 한데 네. 레코드 브레이커,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표현을 해외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전인미답의 어떤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 사실 북런던 더비에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도 불구하고 물론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토트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 아스날이 그만큼 경기를 만족스럽게 못했다는 겁니다. 후반에는 특히 밀렸어요. 밀렸어요. 전반은 아스날의 압박으로 주도했다고 보지만 네. 후반은 달랐습니다. 후반은 제가 볼 때 토트넘의 내용이 더 앞섰던 시간이에요. 데클란 라이스가 빠지고 난 다음에 경기적으로 완전히 밀리는 모습이었고 지금 부상자도 많고 그리고 라이스는 심지어 부상 의심으로 빠졌고 사카도 사실 깔리면서 발목이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은 이번에 사실 꽤 많은 걸 잃으면서 승점 3점을 챙기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이제 극복을 해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도 전술적인 파트를 형철이랑 얘기하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기록에 대한 것 그리고 북런던 더비의 전술 리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영상에 올라가니까요. 영상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두 번째 토픽입니다. 3전 전승의 황선홍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황선홍호. 황선홍. 호. 황선홍호. 이게 황선홍이랑 호를 이어가려고 그러면 그쵸. 네. 환선홍인가 황선홍인가. 네. 황선홍 네네. 감독님이 본인을 환선홍이라고 부르면 좋아하진 않겠죠. 예. 진짜 환선홍. 그럼 환선홍. 환선홍. 네, 환선홍. 환혼이란 드라마가 있었죠. 있었죠. 예. 황선홍.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런 실수. 아. 제발 똑똑하게 말해라. 혹시 그 어머니께서 모니터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군요. 저한테 출근길에 태워주시는데 아하, 예. 항상 희원아 제발 똑똑하게 좀 말해. 네네네. 아니 지금 오늘도 옷 색깔이랑 쉽지 않았다. 똑같아졌어요. 아. 실수하고 나서. 근데 이제 뭐 사실 또 모니터 해주시는 또 주변의 선배나 어머니나 뭐 주변 분들은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네. 하시지만 그 일반적으로 또 여자 MC가 요 정도 실수하는 건 네. 시청자들은 좀 좋아합니다. 맞아요. 좋아해요. 그리고 채팅창에 장모님 하시는 분들 좀 나가주세요. 네, 미쳤냐? 네, 정신 차리고요. 네.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실까요, 과연? 네, 그건 진짜 제일 싫어하죠. 과연 네. 좋아하실까요? 자, 두 번째 토픽 다시 발음해 볼게요. 네. 3전 전승의 황선홍호입니다. 아시안게임 16강 진출이 이제 확정이 됐죠. 어제 있었던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했고요. 이한범, 백승호, 고영준이 골을 넣었습니다. 지난번 아시안게임과 다르게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지금. 지난 대회가 금메달을 따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손흥민 선수로 열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이 대회를 통해서 군면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메달을 땄고 2연패를 한 좋은 대회였지만 사실 경기 내내 엄청나게 답답한 경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었는데 특히나 조별리그에서 첫 번째 경기에서는 뭐 대승을 했지만 두 번째 말레이시아전에 패배를 하면서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고 어제 경기는 북런던 더비를 중계했지만 지금 쭉 팔로우를 형철이가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이제 분위기 좋아요. 쿠웨이트전이랑 태국전 중계를 했었고 아마 이제 토너먼트 때도 중계 들어갈 거예요. 그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8강 정도부터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 우리가 이토록 수월했던 어떤 국제대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무실점으로 조별리그를 따다락 마쳤고요. 득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순조로운 출발을 했고 사실 최종전 바레인전은 중요도가 큰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쵸. 우리가 그 경기를 만약에 지더라도 조 1위는 확정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바레인전마저도 3대 0으로 이기면서 정말 아무런 변수를 남기지 않고 우리가 훌륭하게 경기를 마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무실점이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골이 많이 나왔는데도 전혀 한 골도 먹히지 않았다는 게.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실점을 안 하고 경기를 끝내는 게 베스트인데 축구가 또 그렇지가 않죠. 상대도 한두 번의 기회는 아무리 전력차가 나는 팀이라도 나오기 마련인데 무실점으로 잘 틀어 막았고 득점도 수월하게 대량 득점이 나는데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레벨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가끔 감독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인터뷰를 보면 너무 대승하는 걸 경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대승했을 때 다음 경기 때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덜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이 9대0, 4대0, 3대0이면 아주 괜찮은 흐름이었고 그리고 선수단도 골고루 썼고 1, 2차전에서 쉽게 승리하면서 3차전 경기 내용에 상관없이 조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까지 만들어서 저는 사실 바레인전은 그냥 무승부로 끝나도 상관없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승리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 황선홍호의 이 아시안게임 여정은 아주 순탄합니다. 아주 순탄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경기에 또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했었죠. 이강인 선수가 나오니까 경기 흐름이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만이 해줄 수 있는 패스가 있죠.
킥을 잘 차거나 패스를 잘 주는 선수는 우리가 경기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이 선수는 뭔가 공을 찼을 때 공이 굴러가는 궤적이랑 힘이랑 뭔가 그 묵직함, 속도 이런 것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구질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강인 선수의 킥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런 본인만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선수는 수비하는 입장에서도 이강인의 킥을 바라봤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과 구질로 갑자기 공이 날아오니까 수비하는 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들이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준 바레인 수비를 당혹히 만든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대팀이었던 바레인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한국 선수들 대부분이 인상적이었지만 파리에서 뛰는 이강인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그가 차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사실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요. 이강인 선수는 저는 아직 100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선수는 다르다라는 어떤 플레이나 몸짓들이 나왔지만 이제 넘어온 선수고 기호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 비행이나 이런 시간을 봤을 때 팀에 녹아들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아마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그 다음에 뭐 미트윌란 이한범까지 안 가겠습니다. 뭐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그 다음에 헨트의 홍현석,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출신의 지금 전북 백승호. 이거 다 사실 이 대회랑 안 맞아요. 오버스펙이에요. 규격 외에요.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팀들은 야, 니네는 나오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해야 될 만한 A대표팀에 준하는 선수들이 지금 대거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경기를 해주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지만 근데 또 축구라는 게 그게 다 결과로 치환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응원은 보내지만 사실 지금 이강인 선수가 보여줄 앞으로의 플레이는 아마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부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딱 30분 뛰고 교체가 됐잖아요. 이거는 부상 관리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사실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부상 복귀하고 뛴 경기가 제가 한 경기밖에 안 됩니다. 도르트문트전을 한 10여 분 뛰고 그죠? 그리고 바로 인천을 경유해서 항저우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가 부상 복귀 후 두 번째 출전이었고요. 두 번째 출전 만에 선발 출전을 한 것도 저는 좀 과감한 모험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컨디션을 잘 보여줬고 대신 너무 많은 시간을 뛰게 해서는 더 부담이 많아지니까 딱 정해진 시간 정도로만 이강인 선수의 출전을 제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아시안게임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걱정들이 많았었잖아요. 괜찮은 거냐? 네. 이대로 흘러가면 괜찮냐? 이런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전혀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사실 클린스만 감독의 비교적 가려져서 있어서 그렇지 황선홍 감독의 이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표 선수를 차출하는데도 이상민 선수 문제 있었죠. 음주운전 그쵸? 전력 때문에. 그리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도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선홍 감독은 이번 대회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사실 포항 스틸러스에서 좋은 커리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지도자 커리어는 계속 좀 안 좋았어요. 서울 때도 좋지 않았고 대전에서도 그랬고 대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좀 아슬아슬하다 이런 느낌이었고 비판도 많이 받는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단 아시안게임은 토너먼트부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대회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국가들은 이 대회를 치르는 어떤 마인드가 우리나라랑 달라요. 메달권에 들어가는 거로 끝나는 대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게 은메달이나 동메달 선수들에게 당연히 박수를 쳐줄 겁니다. 근데 선수들이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왜? 금메달을 따야 군면제를 받기 때문에. 이 대회는 어쩔 수 없이 금메달을 따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황선홍 감독은 진짜다라고 본인 아마 생각할 거예요. 황선홍 감독이 그렇게 안일하게 대회를 준비를 하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을 전반에 투입한 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30분은 지금 인터뷰로 봤을 때 그냥 계획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바레인이 이게 지금 조별리그 3위까지도 토너먼트에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빡빡한 상황에서 뒤에 30분을 투입한다? 가끔 선수들이 바레인 선수들이 이강인을 노린다가 아니라 흥분된 상황이나 너무 많이 지고 있으면 과격한 태클이 나갑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초반 30분을 쓰는 게 안전하게 이강인을 쓸 수 있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하지 않았나? 라고 보입니다. 네. 이번에 흐름이 정말 잘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입니다. 앞으로 저희 토너먼트에서도 좋은 활약 보이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16강을 수요일에 하죠. 그렇죠. 네. 16강 상대는 이제 키르기스스탄. 네. 키르기스스탄으로 확정이 됐고 사실 아까 이제 이 대회에 임하는 다른 해외 국가들에 대한 힌트를 주셨는데 저는 제가 중계자를 하면서 제일 큰 특징을 느낀 게 아시아가 U23 챔피언십이라는 대회가 따로 생겼거든요. 원래 그 이전에 올림픽 예선을 겸하는 대회로 뭐 U23 챔피언십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맞아요.
U23 아시안컵으로 이름이 개칭이 됐습니다. 근데 그 대회가 생기고서부터 작년에 예선을 치렀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때 예선 멤버들과 이번 아시안 게임의 멤버들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에 대해서는 뭔가 뽑을 수 있는 선수들의 풀을 늘리는 일종의 테스트격 대회로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시안 게임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동기부여도 제일 앞서 있고 멤버들의 기량도 가장 올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메달을 따는 것이 본전을 뽑는 것이다. 정말 금메달의 결과가 조별리그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저희 채팅창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랑 형철이 원샷 때 저분은 뭐 그 단어를 어디서 되게 잘 아셨는지 PIP 파가지고 그 양현 아나운서를 잡아달라. 네. 네.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 그래도 다른 사람 원샷일 때 잠깐 입도 풀고 쉬거든요. 근데 PIP로 따놓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맞아요. 한 시간 내내.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 양현 아나운서 인권을 좀 네네. 존중하기 때문에 네. PIP는 따로 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거북이 되거든요. 예. 곤란해요, 곤란해요. 그동안에 잠깐 숨이라도 돌릴 수 있게. 네. 그때부터 물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저희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리그에서 로드리 선수가 과격한 행위, 목을 이렇게 졸랐죠. 네. 진짜 이렇게 놀랐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네. 장면이었는데. 오래 주진 않았어요. 네네네. 탁 하고 났는데 네. 어쨌든 그 행위 자체가 이제 좀 위험한 행동이니까. 한 2번 정도 있었죠. 네. 네, 그 후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아스널 입장에서는 로드리 없는 맨시티 이거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또 라이스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맨시티와 아스널 3선 비상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로드리가 인터넷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못 쉬니까 본인에게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 강제 휴가를 한번 부여했다. 네. 감독님 저 쉬게 해주세요 하고 일부러 저 한 번만 목을- 쉴게요. 손을 올렸다. 네네네. 그 느낌으로.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농으로 하는 얘기인데 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로드리는 패배 1픽입니다. 어떤 선수가 바뀌어도 로드리는 베스트 11에 찍고 들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휴식을 주지 못할 정도로 로드리에 대한 어떤 그 신임이 강하다는 거고 또 반대로 강제로 휴가를 본인이 이제 썼다라는 얘기는 사실 로드리가 뭐 플레이라는 중에 과격한 행동을 하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에요. 커리어에 로드리가 이런 식으로 퇴장당한 적이 있었나? 아니 뭐 저도 그 데이터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거 있어요. 444경기 연속으로 퇴장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445경기에서 퇴장을 당했던 네. 걸로 저는 일단 알고 있어요. 이게 경기를 하던 중에 예를 들어 태클을 하다가 퇴장을 당했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좀 이례적인 행동이긴 해요. 특히나 로드리가 그런 식의 행동을 자주 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좀 뭐야 왜?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본인이 쉬려고 한 거 아니냐는 이제 농담이 나온 게 아닌가. 네. 굉장히 바른 생활 이미지여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저 3경기를 쉬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맞죠? 오, 잘 찾아보셨네요. 이게 맞아요. 실제로 지난 시즌에 같은 포지션인데 카세미로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진짜 이걸 했다가 똑같이 3경기 징계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 징계가 3경기라는 네.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보고 야 이거는 너무 상황이 안 좋다면은 여기에 추가로 알파 징계가 붙는 건데 일단 기본 징계가 3경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양현 아나운서가 굉장히 잘 찾아와 주셨지만 다이렉트 한 번에 퇴장을 당할 때 수비하다가 뭐 명백한 득점기를 저지하거나 진짜 다이렉트 퇴장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냥 수비하다가 나왔던 다이렉트 퇴장이면 한 경기 징계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뉴캐슬전의 반다이크 퇴장. 그 기본은 한 경기였고 그러다가 항의할 때 욕해가지고 한 경기가 더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경기가 기본이에요. 근데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아니면 너무 거친 태클이 들어가서 선수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위험한 장면이 나왔다. 이러면 규정상 기본이 3경기입니다. 이게 지금 다이렉트 퇴장이 나왔고 위험하게 상대에게 상해를 준 행동이기 때문에 3경기가 지금 양현 아나운서가 찾아오신 대로 맞는 거죠.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보통 이렇게 한 대 치는 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흔한 일인가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밀치는 행위가 네.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 경합상을 좀 전에 보면 로드리가 약간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려다가 본인도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양현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장면이 흔하진 않지만 간혹 나오긴 해요. 목을 우악 이렇게 진짜 질식사시키려고 이렇게 영화 막 그런 조명까지는 건 않지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간혹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흔히 위에 나오죠. PL은 영어로 표기가 되니까 바이올런트 컨덕트 그래서 폭력적인 행위와 관련된 거는 3경기 징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레드카드 다이렉트 레드는
한 경기에서 두 경기가 일반적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세 경기가 나오고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죠. 채팅창에는 지금 수아레스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수아레스가 이제 깨물었어요. 네. 여기 한번 깨물고 여기 한번 깨물고 키엘리니가 여기에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수아레스는 그러면 그래 에요. 네. 그래 너가 그럴 줄 알았다. 근데 로드리는 아니 로드리가 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진짜 너무 네. 놀랐어요. 그간 그런 행동을 하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깨물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들 분위기가 그래도 깨무는 것보단 낫지네요. 깨물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깨물리는 게 낫지 않아요? 물려보시면 다 알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가요? 뭐 혹시 흡혈귀 좋아하고 그래요? 특이하네. 뱀파이어를 뱀, 좋아하잖아요. 네. 아니 이거보다 물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난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네, 나는 물리면 진짜 화나고 짜증날 것 같아요. 나는 일단 물리면 약간 찜찜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독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걱정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모건 깁스 화이트가 지금 이렇게 로드리랑 네. 붙었잖아요. 그래서 로드리가 나중에 모건 깁스 화이트한테 연락을 해서 흥분해서 그랬다 미안하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다. 네. 뭐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문 선수가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 처음에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 근데 도대체 뭐야? 아니 왜 그래요?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 난 무는 게 더 짜증날 것 같아요. 왜 물어? 이거면 그냥 흥분해서 그랬나 보다인데 무는 건 아니 왜 물어? 네. 이상하잖아. 네. 저 황당해서 화가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깨물리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뭐 사람마다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네네. 네. 아무튼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맨시티는 이제 로드리가 없으면 경기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대체 선수로는 누가 있어요?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는 일단 그 위치 그대로 보자면 칼빈 필립스가 있는데 바로 웃으시네요. 바로 네. 웃음이. 요즘에는 사실 칼빈 필립스가 많이 나온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 출전 비중을 봤을 때 로드리 역할을 오히려 교체를 통해서 코바치치에게 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테우스 누네스가 또 영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존 스톤스가 이제 곧 부상 복귀를 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마테우스 누네스에게 일단 미드필더 한 자리를 주고 그 옆에 파트너, 원래 로드리가 뛰던 자리는 스톤스랑 코바치치 중에 빠르게 돌아오는 선수에게 바로 이제 대체격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스톤스, 코바치치가 둘 다 못 돌아왔다. 못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마 마테우스 누네스 옆에 칼빈 필립스가 서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고요. 베르나르도 실바도 지금 부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바 선수가 돌아오면 또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긴 그런데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추가 시간을 굉장히 길게 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누적치가 나중에 올 거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최근에 선수들이 경기를 소화하는 양이 굉장히 많고 뛰어다니는 양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걱정스러운 칼럼도 많이 나오긴 해요. 스포츠 과학이 그만큼 발전을 하고 선수들의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이 최상위권 리그의 최상위권 클럽에 소속된 그리고 국가대표까지 여러 경기를 치러야 되는 스타일의 선수들은 누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상을 좀 당하는 빈도가 올라가지 않나. 이게 유의미한 실제적인 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체감상 선수들의 부상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어제도 또 부상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라이스 선수. 하프타임에 교체가 되면서 나갔는데 이 이유가 아무래도 부상 때문이겠죠, 이것도? 사실 라이스가 나간다고 했을 때 전 제일 먼저 직감했습니다. 라이스가 경기 중에 나갈 선수가 아니고 전술적으로 뺄 이유도 없어요. 말도 안 되죠. 경고를 받았으면 카드를 관리해 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뭔가 일단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이고 뭔가 라이스가 그 이전에 또 약간 무리를 하긴 했지만 프리시즌에 부상이 있었거든요. 뭔가 그것 때문인지 부상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지금 이유는 밝혀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실제로 북런던 더비 때도 데클란 라이스가 빠지고 조르지뉴가 들어가자마자부터 경기가 기울었는데 조르지뉴가 실수를 했죠. 네. 조르지뉴는 지난 시즌 겨울에 들어와서 사실 본인 역할을 다 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르지뉴를 막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올 시즌도 나왔을 때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너무 치명적인 실수를 네. 하니까 이게 문제는 조르지뉴를 지금 뭐 탓할 생각은 없고 라이스가 빠졌을 때 문제거든요. 왜 라이스가 빠지는 게 문제냐면 지금 주축 자원 토마스 파티도 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원이 지금 완전 빵꾸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아스날은 왼쪽 포워드 자리에 마르티넬리가 부상인데 트로사르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또 명단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팀버는 진작에 장기 부상입니다. 지금 빠져있는 선수 5명 팀버,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파티, 라이스가 다 주전급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주전급 자원 5명이 지금 빠진 거기 때문에 아스날은 당분간은 팀을 운영하는데 꽤 애로사항이 많아 보입니다. 그 라이스가 웨스트햄 때는 부상이 없었잖아요. 부상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원래. 아스날은
숨을 기울인다 이런 말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예전에 하이버리 때도 그랬고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으로 옮긴 다음에도 부상이 없는 팀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했을 때 이전에 아스날 하이버리 시절로 돌아가면 그때 당시에는 아스날처럼 플레이하는 팀이 얼마 없었어요. 공을 점유하면서 패스를 많이 돌리는 팀이 없다 보니까 우아한 축구를 했죠. 상대 팀이 그거를 좀 저지하기 위해서 이 피지컬적으로 도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상을 당하는 빈도가 많은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는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도 야 여기 실제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제가 이제 활동했었고 운영 지도를 있었던 하이버리라는 사이트에 어떤 분이 본인이 풍수지리를 전공한다. 근데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을 옮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제가 해외는 잘은 모르지만 그 지역이 풍수지리적으로 좀 숨에 기르는 것 좀 찜찜하다라는 얘기를 한 분이 있었어요. 배산 여기- 일수가 아니구나. 그래서 산이 뒤에 있고 물이 앞에 흘러야 되는데. 뭐 그런 약간 그런 게 아니 그래서 부상의 빈도가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분이 있어서 우리가 근데 우스갯소리 지나갔어. 그 풍수지리가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지금도 되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그런 걸로 판명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쵸.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실질적으로 부상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그런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그때 우스갯소리를 지나가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글쎄 뭐 라이스가 이게 큰 부상은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라이스가 만약에 부상으로 또 1, 2주 이상 빠진다. 그러면 아스날은 좀 심각합니다. 특히나 라이스는 원래 부상을 잘 당하는 선수가 아닌데 프리시즌에도 종아리였던가 부상이 있었거든요. 예, 통증이 있어서 명단에 네. 한번 빠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등 쪽, 허리 쪽 부상이라고 그러는데 큰 부상이 아니기만을 바라야죠. 예. 액막이 부적 하나 쓰셔야겠어요, 그 경기장에. 그 이제 그 부상 같은 거 몸 안 다치게 하는 그런 네네네. 부적이죠. 근데 그런 법도 한 게 라이스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트랜스마크트라는 이 통계 사이트에 부상 내역도 선수마다 있습니다. 오피셜은 아니지만 참고는 해볼 만한데 웨스트햄 시절에 이 선수가 빠졌던 게 2019년에 감기로 13일 빠진 게 전부였어요. 근데 아스날에 와서 아무래도 부상이 좀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괜히 찜찜하죠. 그 부상이 깊고 크고 아니고를 떠나서 뭐야 지금 아스날 입단한 지 이제 한 2, 3개월 지났는데 벌써부터 부상이 2번이야? 에이 괜히 이거는 찜찜함이 안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라이스가 빠진 자리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조르지뉴가 그럼 계속 나올까요? 선수가 없어요. 없어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만약에 빠지면 나와야 돼요. 그거는 이제 좀 심대한 타격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압박에 아무래도 취약할 가능성이 있고 네. 상대하는 팀들은 조르지뉴의 그런 약점을 최대한 공략하려고 당연히 노릴 하겠죠. 거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토마스 파티가 있으면 저는 조르준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 시즌처럼 중앙 지역에서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카가 있더라면 그것 또한 뭔가 이게 치원이 될 텐데 카이 하베르츠는 여전히 좀 적응 중에 있고 파티 없고 지금 엘네니도 부상으로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자원이 조르준이 하나입니다. 네. 이건 위험하죠. 지금 아스날이 시즌 초에 부상으로 약간 1차적인 고비가 온 느낌이에요. 이 라이스 선수의 부상이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길 바라면서 앞으로 또 부상에 대한 소식 들려오면 저희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는 첼시가 또 졌습니다. 아스톤 빌라에게 홈 경기에서 0대1로 졌거든요. 네, 이게 그거 있습니다. 그 양현 아나운서는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고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존 해설위원 주원영이 입중계를 하다가 어떤 팀, 그러니까 빅클럽이 실점을 한다. 그럼 이제 비상, 그게 원래 이제 클템이 네. 하셨던 네네네. 거 아니에요? 노후 중계하실 때. 네, 그래서 비상을 하는데 주원이 형도 어제 얘기를 했죠. 나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다. 진짜 비상인 팀에는 비상을 못 외친다. 그 지금 두 팀이 있는데 하나는 맨유고 하나는 첼시예요. 지금 첼시에게는 비상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사지로 내모는 거거든요. 네. 예전부터 커뮤니티에도 불문율이 있어요. 심각하게 문제 있는 팀은 놀리지 않습니다. 지금 첼시는 그 이른바 조롱러들 어딜 가서든 조롱하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미안하다 그리고 지나가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첼시는 힘내라, 지금 심각해요. 네. 그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홈에서 지금 귀스토 퇴장당했거든요. 빌라가 물론 좋은 팀이긴 한데 여기서 또 진다? 지금 포체티노랑 첼시는 아까 아스날이 얘기했던 아스날 지금 1차적인 고비다 위기다 그랬잖아요. 그런 위기랑 다릅니다. 훨씬 더 심대한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번니를 꾸역생에서 어쨌든 잡았잖아. 잡았죠? 3승이에요. 근데 첼시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승리가 없는 루턴 타운에게 1승 거둔 것. 그것도 홈에서. 이게 지금까지 딱 리그에서의 1승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첼시가 아무래도 더 지금 초반 분위기가
안 좋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포체티노 감독이 처음에 부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 말미부터 시작해서 파리 생제르맹까지 분위기가 썩 안 좋은 감독이었는데 첼시 오는 게 맞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뭐 약간 이미 확정이 된다면 그걸 바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토트넘 말미 말고 초중반에 꽤 좋았고 네, 리빌딩 잘했고 굉장히 좀 젊은 선수들 위주로 팀을 이끌어가는 거는 사실 소튼 때도 잘했었던 감독이니까 그걸 한번 믿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와 이게 파리 생제르맹도 그렇고 포체티노가 일정 레벨 이상의 규모나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팀을 좀 잘 컨트롤 못하는 게 아니냐. 사실 토트넘 말미 때도 토트넘이 이미 본인이 끌어올렸지만 꽤 올라온 팀이 됐었는데 그때는 마지막에는 좀 여러 가지로 좀 홍역이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너무 초반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우려하던 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순위가 14위. 사실 첼시가 14위할 팀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말도 안 되죠. 다시 유럽 대항전으로 복귀하는 거를 목표로 네.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첼시한테는 항상 올 시즌, 지난 시즌은 좀 쉬어가는 시즌으로 치부를 하고 올 시즌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어쨌든 기대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는데 지금 너무 아쉬운 성적이거든요. 1승? 원래 옛날에 첼시였으면 진작에 감독이 교체돼도 이상하지 않았을 성적입니다. 그 팬들 입장에서도 의문부가 계속 생길 것 같은 게 선발 라인업 보면 이대로 경기 뛰는 게 맞아?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팬들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이렇게 썼을 때 더 좋았던 선수들을 다르게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리바이 콜윌이라거나 아니면 엔조의 위치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갤러거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이게 프리시즌 때도 안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시즌에 들어와서 이러니까 좀 더 의아하고 이상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하기에는 부상자가 있는 게 좀 1순위긴 할 겁니다. 은쿤쿠, 추쿠에메카 뭔가 미드필더에서 창의성을 불어넣어줄 선수가 하필 동시다발적으로 초반에 다 다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체티노 감독이 원래 준비했던 포백, 백4의 전술에서 정말 반강제로 백3로 바꿀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이면 너무 결과가 안 나오니까 지금 6라운드 끝났는데 1승이면 이건 진짜 팬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결과거든요. 심각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쓸 수 있는 모든 술수를 다 써봐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본머스전에 그 답답했던 공격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첼시 팬분들이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 거죠. 게다가 요즘 골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 팬들을 분노하게 한 인터뷰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수뇌부는 실망하고 있다. 하지만 수뇌부는 계속 우리의 프로젝트를 서포트해야 한다.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거죠, 이건? 이게 지금 얘기를 잘못한 게 팬들이 실망하고 있어요. 본인한테. 맞아요. 팬들이랑 구단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본인이 봤을 때 실망스럽다는 뭔가 리액션을 받았겠지. 근데 일단은 좀 지지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인터뷰는 사실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승리를 못하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10월, 11월에 첼시 일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꽤 어려운 팀들이랑 경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물론 PL 지금 일정 자체가 몇몇 팀들을 제외하면 쉬어가는 경기가 없어요. 다들 어렵긴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터뷰가 나온다? 앞으로 더 안 좋은 인터뷰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진짜 잘못하면 전반기 안에 날아갑니다. 모르겠어요. 로만과 토드 볼리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감독을 날려왔습니다. 근데 볼리가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첼시 정도 돈을 쓰고 첼시가 바라보는 목적지가 명확하게 유럽 대항전이라는 목표가 있는 팀이잖아요. 그걸 감안했을 때 6경기 1승, 지금 경질력이 나와도 이상한 타이밍은 아닙니다. 원래 이 정도면 나와요. 근데 워낙에 초반이니까 지금 사람들이 일단은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긴 합니다. 다들 조금 더 지켜보자는 느낌이지 약간 내심 마음 한켠에는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이거 부상 선수도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으니까 좀 더 보자라는 얘기가 맞아요. 근데 6경기 1승은 너무 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게다가 뭐 이미 그런 과정 속에서 포체티노가 우리가 지금은 부상자 때문에 힘들지만 저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팀을 운영할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금 그게 설명이 되어 있나요? 전혀 지금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계속 매 경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미드필더 수비의 기용법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팬들은 축구 경기가 뭐 10분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무려 90분 동안이나 나와 똑같은 경기를 보면서 왜 거기에 대해서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피드백을 못 해주느냐. 지금
포체티노 감독 정말 어떻게든 붙잡고 막 팬들은 뭐라도 말을 지금 하고 싶을 거예요. 진짜 답답해할 푸른 팀 첼시의 현재 상황이다. 저희 이스타TV의 첼시를 위한 영상이 하나가 준비가 돼 있죠, 이미. 첼시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주원 대표님의 영상. 맞아요. 안 눌러볼 수 없는 썸네일인데 첼시가 한번 참고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저희 마지막 코너입니다. 주간 스코어 브리핑인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경기 결과들 한번 같이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자, 먼저 프리미어리그 아스날 대 토트넘 2대2 무승부로 경기 마쳤고요. 셰필드 대 뉴캐슬 0대8로 셰필드가 크게 졌습니다. 맨시티 대 노팅엄 2대0으로 맨시티 승리했고요. 리버풀 대 웨스트햄 3대1로 리버풀 승리. 이 경기는 아무래도 스코어만 봐도 벌써 뉴캐슬 경기가 딱 보이죠? 그렇죠. 뉴캐슬이 일단 8대 0이 됐다는 점.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제 번리를 1대 0으로 잡았죠. 번리 원정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이름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썸네일에도 그려져 있더라고요. 반페르시가 연상되는 어떤 슈팅이 있었다. 그 누가 했죠? 나중에 따로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호가 왔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왜 뭐 그걸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따로 한번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번리를 잡았고 뉴캐슬은 셰필드 8대 0. 와, 근데 8대 0? 아니, 말이 되는 스코어인가요? 물론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제 쿠웨이트를 9대 0으로 잡았기 때문에 낯선 스코어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쿠웨이트 별명이 구웨이트던데? 구웨이트. 와. 예. 또 기가 막히게 하나 또 구웨이트 지으셨네. 네. 근데 이제 워낙에 네. 이제 사실 클럽 레벨에서 이런 대량 득점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네. 간혹 나오는데 셰필드가 이제 희생양인 거죠. 그렇죠. 좀 놀랍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고 싶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야구 스코어인가 싶은데 그렇죠. 분데스리가에도 비슷한 스코어가 하나 있거든요. 바이에른 뮌헨 보훔 경기 7대 0입니다. 이것도 사실 야구에서 볼 법하죠. 맞아요. 이 7대 0도 사실 9대 0, 뭐 8대 0, 좀 7대 0 이렇게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경기는 사실 워낙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준 김민재 선수에게 투엘 감독이 경기 끝나고 그 큰 체구의 투엘 감독이 큰 체구의 김민재에게 가서 진짜 애기 다루듯이 막 밝은 표정으로 막 달래주고 막 안아주는 그 제스처가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 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다고는 볼 수 있겠죠. 그만큼 투엘이 믿고 있다. 아주 예뻐하고 있다. 이런 느낌. 자, 저희 라리가로 넘어가면 바르셀로나 대 셀타비고 3대 2로 바르셀로나가 승리했습니다.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죠. 81분, 0대 2로 85분. 지다가 네.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3대 1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했고요. 파리 생제르맹 리그앙으로 넘어가서 파리 생제르맹 대 마르세유 4대 0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 가져갔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오규성 선수가 조규성 5덴세전과 조규성을 섞었네요. 너무 놀라서 그런 걸 거예요. 오, 규성! 왜 그러냐면 조규성 선수가 머리 스타일을 갑자기 바꿨거든요. 그렇죠. 한롱으로 네. 그래서 오규성이라고. 네. 예. 우리가 아는 조규성은 아니었다. 그렇죠. 진짜 헤어스타일이 놀랐어요. 그 옛날 오바메용이 했던 머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콘로가 아마 그거 하려고 머리를 한번 길러본 게 아닌가 싶은데 조규성 선수니까 그 정도 되는 거지. 네. 어지간한 사람이면 그 머리 소화 못 하거든요. 아유. 뭐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조규성 선수 월드컵 때 머리가 제일 멋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또 좀 해외 가서 자유분방한 거 해보는 거 좋으니까. 네, 뭐 헤어스타일이야 우리 뭐 거기 두발 그 제한이고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덴마크에서. 그쵸. 예. 다 두발 자유화해서 중고등학교 나왔죠? 아, 맞죠. 예. 네. 저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나요? 저까지는 머리 봤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없는 규정이다. 근데 뭐 저 때는 그런 변화가 없었어요. 네, 덴마크도 없대. 덴마크도 없대요. 네, 그래서 이제 조규성 선수가 뭐 편안하게 머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네. 오규성. 네, 조규성 선수가 미트밀란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데 오덴세전에서 2대 1로 승리를 했는데 여기서 한 골 넣고 한 개 도움을 또 기록을 했대요. 네, 이런 모습 계속 보여주면 저는 일단 그 미틀란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또 그 다음 스텝업 할 수 있는 타이밍은 분명 올 거라 봅니다. 네,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응원해 주는 거죠. 네. 저희 이렇게 스코어 살펴봤고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로 항상 준비해놓는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꼭 하세, 꼭 하이라이트 보세요의 줄임말인데 이제 오늘 뭐 출근길 혹은 퇴근길에 이 경기 하이라이트는 정말 챙겨보시면 재밌습니다는 포인트 짚어드리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스코어 압도적으로 벌어졌던 아우. 뉴캐슬 전이겠죠, 이건. 8대 0을 봐야죠. 일단 이 점수가 만들어낸 기록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경기에 한 팀이 8명의 득점자가 나온 게 이게 최초입니다. 그 8골을 넣었는데 다 다른 선수가 골을 넣은 거 아니에요?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멀티골이 없어요. 8대 0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쿠웨이트 상대로 9대 0 만들었을 땐 정우영 선수 헤트트릭하고 조용욱 선수 멀티 2골 넣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롱스테프, 덴번, 보트만, 윌슨, 고든, 알미론, 기마랑이스, 이사 다
다른 선수들이 넣었습니다. 팀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겠네요. 11명이 뛰는데 네. 사실상 골키퍼 제외하고 두 선수 빼고 다 넣은 거잖아요. 좋죠.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수뇌부는 좀 안 좋아할 수도 있다. 득점 수당이 선수마다 다 나갈 거잖아요. 득점 수당 다 나가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돈 많으니까 뉴캐슬. 맞아요. 네. 뉴캐슬은 사우디 자본이니까. 그리고 뉴캐슬이 팀의 경기력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이번 시즌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일정이 좀 빡빡하긴 합니다. 맞아요. 챔피언스리그도 나가고 있고 그래서 원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좀 덜 나오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대량 득점을 한번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경기를 훅 올라오고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뭐 기분 좋은 결과죠. 뉴캐슬 입장에서. 보니까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지난 경기하고 집중력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냥 나갔다 하면 공 잡았다 하면은 야 공이 왔다 너무 무서워 약간 이런 느낌처럼 계속 벌벌 떠면서 축구하다가 뺏기고 공이 뜨거워. 너무 뜨거워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그런 것처럼 셰필드가 실수가 많고 수비적으로도 실점 계속 들어가고 하니까 사기가 저하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까지 느껴지면서 뉴캐슬은 말 그대로 팀 분위기를 마음껏 끌어올릴 수 있는 확실한 신호탄 그리고 이제 브랜포드전까지 잡았기 때문에 이제 리그 2연승이라는 점 이제 뉴캐슬이 진짜 시작이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한 이번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흐름을 좀 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뉴캐슬은.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다음 경기가 파리 생제르맹이잖아요. 야, 챔피언스 리그에서 곧 만나거든요. 일단 카라바오컵을 먼저 맨시티랑 치르고 그다음에 리그 이후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밀란 원정은 지난주에 다녀왔잖아요. 이제 밀란 원정에서 0대0 비기고 대망의 파리 생제르맹전입니다. 근데 파리도 사실 지금 경기력이 일단 좋지 않고 오늘 마르세유하고 경기를 했는데 좀 부상 정도는 봐야 되겠지만 은바페 선수가 전반에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어요. 네. 컨디션이 혹시 부상을 회복하더라도 조금 들쭉날쭉한 상황으로 복귀가 된다면 파리는 걱정이 더 커질 거거든요. 근데 뉴캐슬이 이렇게 기세가 올라와 있다. 죽음의 조 F조의 경쟁은 더 재밌어질 것에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또 이제 곤잘로 하무스나 아니면 콜로무아니도 네. 이제 골을 터뜨리니까 오늘도 잘했고. 파리도 분위기를 올리긴 한 건데 그 이제 죽음의 조라고 이명철 해설위원이 얘기해줬던 요 조가 네. 일단 매치데이 1에서는 다른 의미의 죽음의 조였습니다. 시청자들의 죽음의 조다. 경기가 너무 재미없다. 일단 밀란 뉴캐슬 그다음에 파리 도르트문트 경기 모두 다 사실 굉장히 좀 보기 힘든데 이거 1시 45분 4시 경기 연장으로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경기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재밌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좀 합시다. 네. 그래야 새벽에 이제 보시는 분들도 새벽에 이거 그 알람 맞추고 일어나서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챔스는 그래서 경기가 재밌어야 분위기가 확 사는데 경기력이 이러면 좀 다운돼요. 두 팀 다 좀 분발하길 바랍니다. 네. 최근에 흐름을 잘 타고 있는 뉴캐슬 대 약간은 기복이 있는 듯한 파리 생제르맹. 두 팀 중에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래도 파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라이브를 하기 직전에 르클라스크가 끝났어요. 그쵸. 그래서 파리와 마르세유 경기가 정말 정확하게 지금 제가 내용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경기의 스코어가 4대0이 나왔다는 건 저희 포메이션 변화가 있었던 것까지 선발 라인업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파리가 이 하나의 달라진 형태를 가지고 한동안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뉴캐슬 수비는 발이 느린데 파리는 공격진이 발이 빨라요. 거기서 나오는 차이도 저는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려면 파리가 이기는 게 낫나요? 아니면 뉴캐슬이 이기는 게 낫나요? 경우의 수 많이 나는 거 좋아하나요? 네. 좀 마지막까지 복잡한 네, 거. 마지막까지 복잡해지는 게 재밌잖아요. 그러려면 파리가 지금 1승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냥 단순 경우의 수만 생각하면 뉴캐슬이 잡거나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아주 복잡한 조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난 다음에 1패를 하는 도르트문트가 또 뭐 밀란을 잡는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저도 이 경기는 사실 이명철 해설위원 비슷하게 파리가 이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은바페가 없다 하더라도 워낙에 지금 파리 공격진에 그냥 개인적인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뉴캐슬의 전력을 의심한다기보다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하는 팀들이 항상 좀 부진한 경우들을 많이 봐서 조금은 파리 쪽이 기울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이 경기의 흐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또 프리미어리그 또 그 이후에 챔피언스리그까지 같이 봐주시면 또 더 재미있게 경기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오늘 5개 주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북런던 더비 멀티골 뽑아낸 주장 손흥민의 이야기, 아시안게임 16강에 진출한 황선홍호, 맨시티와 아스날 3선 현재 비상인 것, 그리고 첼시가 또 패배했고 포체티노 감독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주간 스코어 브리핑까지 이렇게 오늘 5개 주제 살펴봤습니다. 저희 아침의 축구 월요일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양희연이었고 오늘은 박준현 캐스터 그리고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